저희 이번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직접 여러분들 위키 설계, 그 다음에 온톨로지 설계를 한 것을 적용해보는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제가 그 미니 프로젝트가 오늘 낮에 잠깐 돌아보신 이 장서동의 시옷 전시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러 얘기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 뭘 한 건지 그 베일을 벗겨가면서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보상이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바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조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명찰을 한번 살펴보면요. 1조부터 시작해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1조부터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1조, 네, 2조, 3조, 네, 4조, 네, 4조, 5조, 네, 그리고 6조,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제가 진행할 거는 디지털 인문학 교육 콘텐츠 편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위키하고 온톨로지를 이론적으로, 뭐 간략한 실습은 했지만 이론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하는 거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온톨로지를, 위키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조금 더 주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젝트 혹은 저희의 연구를 위해서는 어떻게 세계를 설계할 것이냐, 세계를 디지털 세계에 다시 이전할 거냐, 뭐 이런 문제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교육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육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온톨로지를 교육시킨다. 학부생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네,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부생 단위에서는 학부생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온톨로지가 학부생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대상을 바라볼 때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온톨로지가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온톨로지가 김영 교수님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클래스라는 바구니, 그리고 클래스와 클래스를 연결하는 프로퍼티, 그리고 클래스의 속성, 그리고 클래스에 담기는 알맹이, 인디비듀얼, 딱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소로 최대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대학생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프로테제 툴을 써가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기에는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게임 방식이나 다른 방식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뭐 강의 목적은 방금 얘기해 드린 거고요. 강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번 처음 시작할 때 간단하게 인문지식 디지털 콘텐츠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거미줄이라고 제가 일단 가명을 붙였는데요. 지식의 거미줄 온톨로지 게임을 진행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온톨로지, 간단한 온톨로지를 제작해보는 것까지 오늘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위키 플랫폼상에서의 인문지식 콘텐츠 편찬은 내일 오전에 실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치맥을 먹을 시간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인문지식의 디지털 편찬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했을 때 이 전체를 다 해야지 디지털 인문학이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인문학의 하나의 프로세스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내가 목록화 작업, 온톨로지 작업만 한다, 이것만 집중적으로 팔 거다 라고 해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입니다. 나는 자료 정리, XML하고 RDB만 죽어라 팔 거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나 디지털 인문학 하나의 연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해석,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에만 집중하겠다, 이것도 디지털 인문학일 수도 있고요. 출판하는 거, 시각화하는 거에 집중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모든 전 과정이 일정한 정보 기술의 백그라운드, 디지털 세대에 어울리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설령 제가 온톨로지만 다룬다고 해서 다른 거를 아예 방기하면 안 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만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이건 일종의 하나의 프로세스에 불과합니다. 일단 어떤 거를 하든지 저희 논문 쓰는 걸로 제가 보통 비유를 하는데요. 논문 쓰기 전에 대상 자원을 조사를 하죠. 네. 조사를 하고 그리고 목록을 일단 짭니다. 목차를 짜고 이제 그게 일종의 온톨로지 작업입니다. 목차를 짜면서 사실 목차를 짜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죠. 목차 잡는데 논문의 반을 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 다음에 자료 정리를 열심히 합니다. 이거는 흔히 뭐 XML이나 RDB와 같은 데이터 툴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혹은 사료 혹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거에 해석을 하죠. 그거는 뭐 GIS 시스템이니 언어 처리니 네트워크니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퍼블리싱을 하죠. 논문을. 그 퍼블리싱 과정은 일종의 시각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설령 학부를 대상으로 한 1학기 수업 시간에 이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대상 자원을 조사해가지고 이거를 온톨로지를 통해서 구조화를 하고 이 구조화한 것을 위키라는 툴을 이용해서 편찬 및 서비스를 진행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뭐 전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전 과정에서 분석 해석 그리고 자료 정리, 디지털적인 자료 정리가 빠져 있고 이거를 건너뛰어가지고 곧장 목록에서 출판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이번에 제시한 이 프로세스 말고 다른 프로세스를 저희가 실제로 저희 수업에서도 실제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프로세스도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해 주셔서 나중에 저희한테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구조화를 하고 편찬 및 서비스를 하는 것 이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룰 대상은 시건인데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한번 쑥 둘러보셨죠? 이 시건에 대해서 사실 실제로 저희가 학부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대상 자원 조사하는 과정 자체도 하나의 수업의 일부분입니다. 대략 저희 지금 오전하고 오후에 지금 온톨로지하고 위키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들으셨죠? 실제 학부에서 이거를 강의를 한다면은 이게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가지고 천천히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한 달과 한 달 반 사이에 무엇을 하느냐? 학생들은 대상 자원, 그 대상 자원이 뭐가 될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선생님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그 한 달 반 사이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알려주면서 동시에 대상 자원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저희 3일 동안 압축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 자원을 따로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간략한 목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장서각을 보면서 나왔던 김성일, 박세당, 이명, 그리고 이후영, 그리고 정약용 등의 인물을 비롯해서 몇몇 가지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인디비듀얼 객체들이 있습니다. 이 객체들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들도 옆에 같이 존재하고요. 디스크립션 부분이 간단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인디비듀얼 바로 오른쪽에 저희가 임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임시로 저희가 클래스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에는 수록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수록면이 뭐냐면 저희가 좀 이따가 팀별로 이 파일을 드릴 겁니다. 수록면 여기에 나온 것들만 골라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겁니다. 한 조당 하나씩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디스크립션 설명이 있죠. 그리고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간략하나마 참고 자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릴레이션을 힌트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이 힌트를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진행될 게임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당장 받은 대상 자원을 토대로 이걸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고 학생들에게 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것저것 한번 조사해봐. 혹은 클래스별로, 아니 조별로 니네 조는 인물들을 한번 중심으로 조사를 해봐. 니네들은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해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을 설정해가지고 조사를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인디비듀얼들, 객체를 모아오게 시켜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객체를 통해서 다시 이런 게임을 진행하면은 아무래도 객체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뛰어나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선정한 거는 시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전공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관심 영역이 다 다르고 학생들의 취미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거에 맞게 그냥 대상 자원만 바꾸면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난이도도 쉽게 바꾸시면 되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로 간략하나마 이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각 조에는 조교님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조교님들은 앞에 오셔가지고 각자 준비물들 가지고 가셔가지고 세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지금 전지 하나하고 시건 프린트물 그리고 이게 그 재접착풀이라고 합니다. 이게 붙였다 뗐다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연필 그리고 지우개를 각자 받으셨을 겁니다. 사실 이거는 내일 김영 교수님이 교육과정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이거는 굳이 교실에서 안 하고 따로 학생들 보고 떼우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고요. 자,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박세당이라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10장의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집게로 찍혀있는 10장의 카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몸풀기로 지금 박세당과 서계종택만 빼주시겠습니까? 박세당과 서계종택. 박세당과 서계종택을 한번 빼주셔서 지금 풀로 붙여가지고 딱딱 한번 붙여주세요. 풀로 전지에다가 붙여주세요. 박세당하고 서계종택을. 아니요, 근데 그건 조교들이 하고 지금 빨리빨리 진행해 주세요. 지금 다 붙이셨죠? 자, 박세당하고 서계종택은 여러분들이 전시 때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세당이 살던 곳이 서계종택입니다. 그리고 서계종택은 역으로 거꾸로 얘기해서 박세당이 살았던 곳이겠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연필로 한번 이렇게 연결선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박세당과 서계종택이 서로 관계가 있는 거겠죠? 일단 저기 하나만 보면 지금 서계종택하고 박세당하고 연결이 있죠? 연결이 돼 있죠. 이 연결이 화살표로 일단 연결을 하시고 이 연결이 그냥 연결이 아니고 어떤 연결이죠? 어디에 누구누구는 어디에 살았다 라는 동사겠죠? 네? 살았었다. 그리고 살았던 곳은 어디다 라고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화살표 밑에다가. 네, 그렇게 편한 대로 네, 관계는 쌍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지금 이쪽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화살표의 방향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잠깐 주먹. 이 그냥 연결이 아니고 여기 화살표가 보이죠? 네. 화살표를 표시하고 그러면은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살았다라고 하게 되면 A는 B에 살았다가 되는 거죠. 일단 여기 적힌 대로
이렇게 된 데에는 A, B 그래서 A는 B에 살았다가 되는 거고 만일 자기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었다고 한다면 얘가 주어죠. 집이 주어니까 얘는 얘의 집이다. 얘는 얘가 살았던 곳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일단 그 두 가지 방향성 어느 것이든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저렇게 그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한번 자 여기 뭐 근데 방향은 그러니까 한 방향이 나가요. 오른 방향은 이중으로 오는 이중상 이중으로 그거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가 시킨 여러분들에게 본의할 거는 눈에 보이시죠? 10장의 카드를 나눠드렸고 이제 2장을 썼습니다. 그 외의 카드들도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다 되는 걸로 제가 일부러 나눠드렸고요. 앞으로 제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을 드리면 이 10장의 카드를 방금 했던 방식 그대로 최대한 많이 연결해 보세요. 남부만의 의견을 쓰세요. 일본을 다녀와서 쓴 사인이거든요. 그러면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A와 B가 같이 택이 오는 걸 저술했거든요. 공동 저자다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데요. 같은 책이죠. 해석 서행 소개역으로 다. 저가 지금 제일 빨리 하셨거든요. 5조 지금 쓰신 거를 전지를 한번 들고서 어떤 관계를 하셨는지. 김성일은 해사록을 지었다. 예, 그리고 김성일은 성문정사를 건축하였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예, 남구만은 이명의 스승이다. 그리고 서계연록은 박세당에 의해 쓰였다. 그리고 박세당은 서계종택에 살았다. 그리고 박태보는 박세당의 아들이다. 그리고 서계연록은 사양록에 포함된다. 예. 그리고 해사록은 또 뭐 있어요? 해사록은 사양록 중 하나이다. 예. 그리고 박세당은 박태보의 아버지다. 그렇겠는데요? 예. 박태보 있는데. 박태보 박세당. 박태보 이거 했는데요? 또 빠뜨린 거 뭐 있어? 박태부. 네, 저기 박태부와 이명은 친구 사이. 예, 그거. 여기 그 다음에 있거든요. 네, 발표해 주세요. 박세당은 사행록을 저술했고요. 서계연록을 저술했고 서계정토에 살았었고요. 박세당과 박태보는 부자지간이면서 조선시대 유일하게 부자가 장국제한 박세당과 남구만은 천안 매부지간이고요. 이명하고 남구만은 스승과 대사 사이면서 이명하고 김성희는 함께 태계 언록의 저자입니다. 공동 저자이고요. 김성일이 해사록을 지었고 김성일이 성문정사를 건축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저희가 나눠주는 거는 저희가 이제 100장 71년 이명묵까지 한 거야. 71년. 탄핵. 양천이 송시의 탄핵의 참여였어요. 이야기 유명인데 성현 박사가 창조를 근데 김성현 시건이 진사시건이고 누가 진사시건? 진사시건. 누가 시건? 저렇게 많아? 전록기는요, 최석정이
정약용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정약용? 남학명도 모르겠고 석정. 숙종은 어딨냐? 숙종이 어떻게 보여? 저는 인물도 홍신열 백태 많이 좀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것 같아. 유명하고 같은 이명이 여기 박세당이랑 임지은 설명하실 수 있어요? 지금 쓰지 않은 차트가 몇 장 남았는지 누군지를 숫자 좀 카운트해 주시겠습니까? 대충 봐도 성적이 나오긴 합니다, 사실. 지금 1등은 이쪽이시고요. 네. 딱 봐도 제일 많이 했죠? 그 다음이 저쪽이고요. 그것도 들어봐. 이미 들었어요 이미. 네, 그 다음이 이 두 분이서 되게 팽팽하신데요. 근데 선생님 솔직히 지금은 이쪽이 더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가장 빨리 끝낸 팀이 이쪽 팀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설명을 못하면 본인들이 만든 걸 설명을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원을 건축하였다. 이왕은 성악식도를 지었다. 성악식도는 성리학책이다. 성리학은 주자를 시초로 한다. 이왕의 문의는 유성룡이다. 유성룡은 임진왜란에 참전하였다. 임진왜란의 영웅은 이순신이다. 이순신은 조선인이다. 조선의 건축 형태는 한옥이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조선의 왕이다. 박세당은 조선에 살았다. 끝이에요. 잠깐 수고. 네. 일방향만 가잖아. 네. 여기는 안 됩니다. 일방향이었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셨어요. 아니 일방향 양방향이라고 했어? 모든 관계를 아니 지금 쓰신 게 일방향이잖아요. 아니 시간이 없어. 네, 예, 맞습니다. 맞고요. 네, 두 번째로 끝내셨던 팀이 여기였거든요. 궁금한 게 뭐야 새로운 것만. 네네네. 시권은 정약은 시권을 포함한다. 정약은 시권은 시권의 일종이다. 목민심서는 정약용의 책이다. 정약용은 목민심 저자다. 정약전은 정약용의 형이다. 정약용은 정약전의 동생이다. 자산어버는 정약전의 책이다. 정약전은 자산어버의 저자다. 그럼 또 어디 갔더라? 이왕은 진성이 씨의 인물이다. 진성이 씨는 이왕의 본관이다. 유성룡은 이왕의 제자다. 이왕은 유성룡의 스승이다. 유성룡은 징비록의 저자다. 징비록은 유성룡의 책이다. 성악식도는 이왕의 책이다. 성악식도는 성악식도는 이왕의 책이지. 이왕은 성악식도의 저자가 또 어디 있어? 학봉집. 학봉집은 김성일의 책이다. 김성일은 학봉집의 저자다. 또 해경궁 씨는 정조의 어머니다. 정조는 해경궁 씨의 아들이다. 예, 모두 맞습니다. 네, 3점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정약용은 정약전의 동생이고 정약전은 정약용의 형입니다. 박세당은 박세체의 사촌형이고 박세체는 박세당의 사촌 동생이고 박세당은 사변록을 지었고 사변록은 박세당의 책입니다. 김성일과 유성룡은 김성일은 유성룡의 동문이고 유성룡은 김성일의 동문이고요. 김성일은 호계서원에 배양되었고 호계서원은 김성일을 배양하였다. 유성룡은 병산서원에 배양되었고 병산서원은 유성룡을 모십니다. 그다음에 이왕은 남명과 같은 영남 사람이고 남명은 이왕과 같은 영남 사람이고 이왕을 율곡이 찾아왔고요. 율곡이 이왕을 찾아갔고요. 네, 잠깐만 뭐라고요? 저 뭐라고요? 이왕을 율곡이 찾아왔어요. 뭐가 찾아왔죠. 문제야? 뭐가 문제야? 율곡이 이왕 찾아갔어요. 말은 제가 어르신을 찾아가야죠. 유효한 사이니까. 김성일은 장영강과 같은 태계의 동문이고 장영강은 김성일과 같은 태계 동문이고 김성일은 한강 정부와 태계 동문이며 한강 정부는 김성일과 동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 했어요. 이렇게. 네, 2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쪽은 전혀 몰라요. 세 분이서. 김장생은 송시열의 스승이다. 송시열은 김장생의 제자다. 그 다음에 숙종은 현종의 아버지고 현종은 숙종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송시열은 현종의 스승이고 현종은 송시열의 제자다. 그 다음에 송시열 때문에 예성 논쟁이 시작됐다. 예성 논쟁의 그 기원은 송시열이다. 그 다음에 윤증은 소론의 수장이다. 소론은 윤증의 당명이다. 그 다음에 남구만은 소론의 당원이고 소론은 남구만의 당면이다. 또 어디 갔죠? 남구만은 윤희우를 소송했다. 소송 당했다. 그다음에 윤희우 송시열 탄핵했죠. 탄핵 당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일단 김석은 의성김 씨의 시조이며 의성김 씨의 시조는 김석이다. 김석은 경순환의 아들이고 김석은 경순환의 아들이고 경순환의 아들은 김석이다. 김석은 왕건의 외손이며 왕건은 김석의 외할아버지다. 왕건은 고려태제고 고려태제는 왕건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의 지식망을 만드셨습니다. 사실 이 지식망은 아까 전에 오후 시간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인디비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간략한 지식망을 먼저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인디비디얼 단위에서 했지만 사실 이제부터 제가 차례대로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거를 온톨로지로 하나 두 개씩 옮길 겁니다. 근데 옮기는 단위가 인디비디얼을 하나하나 입력하는 것보다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클래스 단위에서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연결을 추구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클래스부터 원래 설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촉박하고 이러니까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엑셀에다가 클래스를 대략적으로 만들어놨죠. 네, 그거를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여셔가지고요. 여기 윈도우를 클릭을 한 다음에 탭 부분 있죠. 탭 윈도우의 두 번째 탭을 가면 액티브 온톨로지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액티브 온톨로지 이런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인태 선생님이 그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간 부분인데요. 액티브 온톨로지 부분에서 서술하는 거는 온톨로지 IRI를 서술하고 온톨로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IRI는 따지면은 하나의 고유 주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만드는 시권 전시 온톨로지가 어떤 고유한 생명력을 가지게 되려면은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고유한 ID 값을 가져야죠. 저희 책 같은 경우는 ISBN이라고 해서 고유한 숫자가 있죠. 저희 한국인들이면 누구나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죠. 그거하고 똑같이 고유한 값을 가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적냐면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www.djelati.aks.h.kr에 C1 한자로 뭐라고 적어요? 영어로 뭐라고 적어요? KWON.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적었냐면요. http://www.djelati.aks.h.kr/c권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어떤 의미냐? 일단 뒤쪽만 보면 시권이라는 온톨로지를 만든 겁니다, 저희가. 근데 이 온톨로지는 어디에 속하느냐? djelati.aks.h.kr이라는 곳에서 만든 시권이라는
네. 이렇게 해서 dj라티.aks.ac.kr 이게 저희 인문정보학과 기본 홈페이지입니다. 인문정보학과에서 만든, 그리고 딴 사람이 봤을 때 dj라티.aks.ac.kr이라는 곳에서 만든 시건이라는 온톨로지다. 그리고 네. 슬래시 컴즈 슬래시 아니 알겠습니다. 컴즈 TERMS S RNS 네 슬래시 이게 그 고유적으로 저희 그 온톨로지를 만들 때 사용되는 주소거든요. 그래서 김행 교수님이 이걸 얘기하신 건데 AKS 디제라티에서 우리의 온톨로지 정보는 컴스라는 곳에 적고 시건이라고 적는다 라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뭐 저희야 뭐 아무거나 적어놔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온톨로지는 그때 얘기했다시피 쉐어링이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만든 거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는 URL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노테이션 부분이 있죠. 이건 설명 부분이죠. 이 설명 부분에서 더 복잡하게 이게 누구에 의해서 언제 만들어진 뭐다 라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적겠습니다. 2016년 어디 있는데요? 그거 있어요. 저 어디 있어요? 메모장에 적어서 어노테이션을 클릭하는 파일 어노테이션 2016년 1월 25일에 제작된 시건 전시에 관한 온톨로지이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정보를 기술을 일단 하겠습니다. 실제로 적을 때에는 훨씬 더 복잡하게 적을 수도 있겠죠. 이거에 제작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뭐 이거에 뭐 비용을 낸 프로젝트 비용은 어디서 왔느냐, 뭐 한국연구대사에서 왔느냐, 한국화진흥사업단에서 왔느냐, 뭐 이런 정보들도 여기다 다 적을 수 있고요. 이 온톨로지 자체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샘플 인디비듀얼을 입력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시간관계상 뛰어넘겠습니다. 샘플을 굳이 입력하지 않고 저희는 클래스부터 들어가가지고요. 클래스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인디비듀얼을 클래스에 대입하는데요. 입력했다고 치겠습니다.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오브젝트 프로퍼티의 설계 및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설계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어렵지 않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전지에 인디비듀얼과 인디비듀얼 간의 연결을 이미 만들으셨죠? 열심히 만드셨는데요. 그 만든 것들이 인디비듀얼과 인디비듀얼이지만 보면은 이게 인물인지 문화인지 다들 아시죠?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여기에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오브젝트 프로퍼티에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로퍼티 설계 및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강의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오브젝트 프로퍼티, 클래스와 클래스에 연결하는 거는 뭐고 데이터 프로퍼티, 데이터하고 연결해야 될 거는 뭐냐,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라는 얘기를 꽤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인물 간의 관계라고 해도 이거 그냥 데이터로 다 넘기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한국사 LOD 같은 경우는요, 웬만한 정보를 다 데이터 프로퍼티로 넘겼습니다. 뭐 누구누구의 손자 이름을 그냥 데이터 프로퍼티로 넘깁니다. 헤드선 한 다음에 헤드선이 저희는 지금 오브젝트 프로퍼티로 했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냥 데이터 프로퍼티로 넘겨가지고 데이터로 손자의 이름을 입력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어놨는데요. 이런 거는 조금 뭐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원칙상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터 프로퍼티는 막다른 골목일 때, 예를 들어서 가장 막다른 골목이고 거기서 끝이고 그리고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없을 때 데이터 프로퍼티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단정적인 예시가 뭐냐면 has ID,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번호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진다고 했을 때
주민등록번호는 저희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밖에 가지죠. 그리고 그 주민등록번호가 다시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는 데이터 프로파트로 넘겨라. 그리고 생년월일 같은 것도 데이터 프로파트로 넘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은 최대한 오브젝트 프로파티로 넘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되게 그냥 단순 현실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저희 김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냐면 직접 설명하시겠어요? 네. 먼저 설명하세요. 네. 김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관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했을 때는 최대한 오브젝트 프로파티를 통해서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인물과 문헌 같은 경우는 인물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인물만 중심으로 보면은 인물이 어떤 책을 썼다 라고 해가지고 그 책 이름을 그냥 데이터 프로파티로 넘겨버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데이터 프로파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문헌의 측면에서도 그 현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저희 충분히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충분히 어떤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 문헌을 그냥 데이터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클래스로, 하나의 바구니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것도 존중해준다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속 만들어 보면서 계속 고민하고 다시 또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디비듀얼 간의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할 건데, 인디비듀얼은 제가 일단 생략한다고 했죠. 그래서 온토그래프로 시각화를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각화에서는 인디비듀얼 단위까지 다 시각화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오브젝트 프로퍼티 그리고 데이터 프로퍼티만 수행해서 그거를 시각화하는 것까지 오늘 나갈 건데요. 자, 일단 그러면은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죠? 기억하시나요? 네, 클래스. 그럼 클래스는 어디로 가야죠? 클래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엑셀에 있는 클래스들 기억하십니까? 일단 인물 있죠? 인물, 문헌, 그리고 개념, 그리고 또 이게 그때그때 다른데요. 사실 웬만한 국제적인 공유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젝트를 하고 연구를 한다면은 클래스나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영어로 적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학부의 교육을 진행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한글로 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복잡하지 않고요. 한글로 하면 어쨌든 저희도 원어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을 전 더 높이 사가지고 그냥 이번 단계에서는 클래스든 오브젝트 프로퍼티든 데이터 프로퍼티든 한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문헌, 인물, 또 뭐가 있었죠? 사건. 네. 또 뭐가 있었죠? 유물. 예. 장소. 끝 아니에요? 인디비듀얼 없어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5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실 때에도 뭐 저희가 서브 클래스니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긴 했는데요.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웬만하면 클래스가 6개가 안 넘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덜 복잡해야지 처음 접근할 때 쉽습니다. 괜히 이거 서브 클래스 잡고 그리고 오브젝트 프로퍼티도 한 수백 개를 만들어 버리면 애들이 질립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단위로 했었죠. 보통 팀 프로젝트 단위가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6개에서 10개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보통 10명 정도 조를 한다고 치면 한 6개 조 나오죠.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보통 팀 프로젝트 하면 6개 조 나옵니다. 실제 대학 단위를 하면.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클래스 숫자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가 하나의 클래스를 담당해서 그 클래스에 맞는 인디비듀얼 조사해 와라 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한 거를 회합해가지고 이 클래스와 다른 클래스가의 연결점을 다시 또 숙제로 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방식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숫자는 교육하는 시점에서는 웬만하면 숫자를 제한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클래스를 다 입력을 했죠. 클래스를 다 입력을 했고 여기 어노테이션에 코멘트를 달아야 되는데요. 이 과정은 여러분들 다 숙지하셨죠? 숙지하셨으니까 일단 넘어가긴 하는데요. 이걸 넘어가는 대신에 간략하게 어노테이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노테이션에서 이거는 실제 온톨로지 기술 문서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1차 단계로 define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한 문장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 이거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을 구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없긴 한데요. example이라고 해서 예시 같은 거 제시해주면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됐던 게 예시를 보면서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시를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제약 조건을 마지막으로 걸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문헌이라고 했는데 문헌에는 고문서는 포함되지 않아 라고 제약 조건을 걸 수도 있겠죠. 그런 제약 조건을 거는 거 이렇게 보통 네 가지 맞죠? 네 가지를 적게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온톨로지를 만드실 때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되죠?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만들어야 되겠죠? 오브젝트 프로퍼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만든 것 중에서 추천해 주실래요? 좀 내가 만든 것 중에서 이거는 엄청나게 연결고리를 많이 썼다. 뭐가 있죠? 자, 1쪽부터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1쪽. 네. 아니, 인디비듀얼 말고 연결선으로 뭐를 제일 많이 쓰셨죠? 뭐뭐의 저자이다. 네. 그러면은 저자이다의 반대항도 있죠? 의 저서이다. 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나오면 이 두 개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인버스 관계죠. 그래서 저서이다의 반대는 저자이다 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보시죠? 그리고 저서이다, 뭐뭐의 저서이다에 기본적으로 인물이 도메인이죠. 주어죠. 그리고 이거의 레인지는 문헌이 되죠. 누구누구의 저서이다. 반대로 뭐뭐의 저자이다의 도메인 주어는 뭐가 되죠? 반대니까 당연히 인물. 네, 인물이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당연히 문헌이 되죠. 맞나? 네, 맞죠? 아닌데? 아, 이거 뭐뭐의 저자이다는 문헌이 주어고요. 인물. 네, 이렇게 되겠죠. 자, 다른 2조 뭐가 나왔었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네. 네. 그러면 반대가 뭐가 되겠죠? 누구누구의 아버지이다. 누구누구의 이거 다 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인버스를 해서 누구누구의 아버지의 반대는 아들이다. 그러면은 누구누구의 아버지다. 얘 도메인은 뭐가 되죠? 인물. 그러면은 이거의 레인지 목적어는 뭐가 되죠? 범위는 또 인물이죠. 예. 도메인이 인물, 그렇지 인물이라고 해서 클래스와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도 이렇게 오브젝트 프로퍼티로 서로 연결이 가능하겠죠. 네, 3조. 네, 치맥이 너무 행복하지 마시고요. 오브젝트 프로퍼티 하나 제시해 주시죠. 스승과 제자요. 네. 누구누구의 스승이다. 그럼 반대는 뭐죠? 누구누구의 제자이다 가 되겠죠. 인버스도
똑같이 누구누구의 제자이다의 반대는 스승이다가 되고, 이거의 도메인은 누구누구의 제자이다의 도메인은 뭐죠? 인물. 누구누구의 레인지는 인물이 되죠. 그러면 스승도 이거하고 똑같겠죠? 자, 4조 하나만 제시해 주실래요? 어디에 살았다. 어디에 살았다. 어디에 살았다. 그러면은 살았다의 반대는 뭐죠? 죽었다. 살던 곳이다. 네? 누구에 살던 곳이다. 누누가 살던 곳이다. 의거주지이다. 그렇지, 의거주지이다. 거주지이다. 네. 이것도 역시 인버스에서 살았다로 서로 역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거주지이다의 도메인은 뭐가 되죠? 누구누구의 거주지이다. 장소. 예, 인물. 그리고 도메인이 장소가 되죠. 네. 그리고 레인지. 도메인이 아니라 레인지. 레인지가 있어요. 네. 장소는 성문, 석외종택은 박세당의 인물. 뭐뭐뭐의 거주지이다. 누구의 것이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그 위치를 인물로 했고요. 이렇게 할게요. 인물의 거주지는 장소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위치로 왔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게 이래가지고 한국어를 잘 쓰려고 하는 거예요. 헷갈려요, 한국어를 쓰다 보면. 사실 영어에 최적화돼 있어요. 이게 SVO 규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연결고리가 네. 어디에 살았다는 거꾸로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장소, 인물은 네. 인물은 어디에 아니 잠깐 지금 뭐에 대해서 하는데 거주지이다라며 아니 뭐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도메인은 인물. 네. 도메인은 누가 살았다는 거. 아닌데요? 거주지. 어디에 살았나? 누가 어디에 살았다? 지금 이렇게 만약 이런 식으로 쓰셨으면 여러분들 여기 이 물결에 들어가는 게 목적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는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잖아요. 근데 그걸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로 지금 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주어, 목적어의 관계 방향성을 잘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물결을 썼는데 그럼 물결에 들어가는 게 목적어고 주어는 그 앞에 있다고 봐야죠. 우리말 순서로는. 그러면 거주지는 어디, 장소는 인물의 레인지가 인물의 거주지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 2, 3, 4, 5조. 무엇을 세웠다. 건립했다. 건립했다. 이게 조금 범용적으로 가겠습니다. 뭐뭐를 창조했다. 네. 창조했다로 가겠습니다. 만들었다. 네. 뭐뭐를 만들었다. 뭐지? 만들었다? 만들어졌다. 누가 만든 것이다. 누가 만든 에 의해 만들어졌다. 에 의해 만들어졌다. 아니죠. 누가는 누가 만들었다죠. 누가 만들었다. 그래서 짧겠네요. 가 만들었다. 예. 그래서 뭐뭐가 만들었다니까 일단 인버스가 만들었다고 르리니까 인버스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뭐가 만들었다의 주어는 인물이 되고요.
장소가 마무리하고 만들어. 뭐뭐가 마무리니까 유물하고 인물. 스트링으로 텍스트니까 남하고 여러하고 입력한다고 치고 스트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소와 관련돼 가지고 데이터 프로퍼티로 거의 무조건적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언제? 네? 레인지가 장소와 관련돼서. 좌표. 네, 좌표. 위도, 경도. 아까 전에 나왔죠? 위도, 경도는 단순한 데이터 값이고 위도, 경도는 어떤 장소의 위도, 경도 값은 절대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 그렇기 때문에 10별자의 레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10별자에서 레인지가. 10별자의 레인지는요. 문자에. 예. 저는 인티저로 했습니다. 숫자로. 네. 네, 스트링 값으로도 있고 저는 ID 값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티저로 해도 되고 스트링으로 해도 됩니다. 남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스트링으로 했죠. 남하고 열하고 집어넣는다고 치고. 근데 사실 0하고 1로 집어넣어가지고 코드값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남녀 구분해도 됩니다. 실제 저희 주민등록번호가 1하고 2로 구분하죠. 요즘은 3하고 4로 구분한다는데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생길 경우가 있으니까 아까 전에 어노테이션 부분 있죠. 어노테이션 부분에 설명을 적어주고 예시를 적어주면 예시로 텍스트로 남과 열하고 적는다 라고 하면 스트링으로 적는다는 거에 오해가 없겠죠. ID 값은 10자리의 숫자 값을 가진다 라고 정리해버리면 당연히 숫자로 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위도하고 경도가 있죠. 네. 위도 경도의 도메인은 뭐죠? 네? 장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인지는 뭐가 될까요? 아까 전에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뭐죠? 플룻 값은 뭐라고요? 네, 소수점입니다. 사실 이 데이터 타입을 전부 다 알고 계셔도 나쁘진 않은데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데이터 타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구글에서 데이터 종류, 데이터 타입 이렇게 검색을 한글로 하시면요, 그 관련된 설명 문서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컴퓨터 쪽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사용되기 때문에요, 아무 설명이나 하나 들으시면 될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 타입 프로퍼티, 네, 어트리뷰트에 대한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좀 폼나게 지금까지 안 나온 개념이나 문헌이나 뭐 이런 쪽에서 한번 결정해 주실래요? 과거 통과한 사람. 과거 통과자, 과거 통과 의무. 네, 저런 걸로도 할 수 있겠죠? 과거 통과 같은지 0 아니면 1 이런 값이 나오는 거. 과거 통과 뭐뭐의 입격자이다. 전문 용어요. 네. 뭐뭐의 입격자이다. 네. 가 되겠죠? 도메인은 아니 저 데이터 타입 프로퍼티. 네, 데이터 프로퍼티. 그러면 저거는 예. 이건 조금 그거는 뭘 하기 해주셨어요? 어떤 과거에? 그러니까 어느 과거에 입격했느냐를 얘기하면은 그냥 홍패 소지자. 네. 뭐라고 하지 우리 원 선생? 시 백과 문과 입격 과거인데 그걸 좀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네. 과거. 아니 어떤 특정 인물이 어떤 과거 출신인지 얘기하는데 그가 후보라는 과거 성종 몇 년 증방시 뭐 이런 식으로 가명.
그러면 과명. 네. 과명, 그러니까 과거 시험의 이름 같은 경우는 도메인이 뭐가 되죠? 도메인은 저기 인물. 네. 레인지는 뭐가 되죠? 스트링? 네, 스트링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 과명 같은 경우는 과명은 네. 점에서 데이터 프로퍼티를 적용되지 않나요? 네. 과명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과거가 인디비주얼로 별도 클래스에 인디비주얼로 등록될 거니까 그런 거는 옵젝트 프로퍼티니까 저거는 제거. 릴레이션으로 정의해야 돼요. 그냥 제일 많이 쓰이는 거 하나만 쓰겠습니다. 연도, 발생 시간. 발생 시간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발생 시간에 도메인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사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인지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뭐가 될까요? 네. 네. 여기서는 사실 데이트 타임이 맞긴 한데요. 잠깐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하면요. MS 기준으로 해서 제 기억에 1780년 이전은 데이터 타임에 적용을 받지가 않습니다.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1900년부터 예를 들어서 1900년 1월 1일부터 1900년 6월 1일까지 며칠이냐, 며칠 그 사이에 며칠이 흘렀냐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곧장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날짜를 연산을 해줍니다. 몇 주가 지났냐 이런 것도 연산해 줍니다. 문제는 이게 1780년 이후의 연도만 연산을 해줍니다. 그 이전의 날짜는 그런 뭐 며칠이 지났냐, 몇 주가 지났냐, 몇 달이 지났냐의 연산이 불가합니다. 네. 1780년 1월 1일서부터는 관계 없는데 그 이전이 안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년부터인지 모르겠는데요. 제 전공이 고대사다 보니까 어차피 저한테는 상관없는 일이라서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네. 어쨌든 1700년도, 1800년도 그 사이에부터는 그때부터는 얘가 측정을 해줍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보통 데이터 타입이 설정되어 있는 이유가요. 뭐냐면은 이런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컴퓨터가 원래 숫자를 다루는데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컴퓨터가 제일 많이 지금까지 활용된 분야가 금융업계였기 때문입니다.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1800년도 이전에 데이터 값의 날짜 값에 대해서 연산할 가치가 하등 없는 겁니다. 굳이 그걸로 필요 자체가 없죠. 고대사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필요한데 실제로 하등 저한테는 지원을 못 받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고대사 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인티저라고 해버립니다. 혹은 스트링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연산 안 되는 건 똑같으니까, 계산 안 되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데이터 시간값은 데이터 타임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연산되고 이런 부분은 정보 공학자들한테 맡기고 여러분들은 시간값은 이건 시간값이다라고 표시해주기 위해서 그냥 데이터 타임이라고 해주셔도 이거를 못 알아볼 정보 공학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게 지금까지 만든 게 하나의 일괄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 중간중간에 아까 전에 제가 전체 프로세스에서 인디비듀얼 단이 있었죠. 인디비듀얼을 입력하고 여기 인디비듀얼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면은 학생들의 이해가 더 높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야 어느 정도 사실 한국에서 어디 가서 지성인이라고 당연한 소리를 듣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꼭 학부생들이 이거를 이런 추상화된 거를 반드시 이해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록 이런 게임을 통해서 추상화를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인디비듀얼을 통해 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거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저 연결선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연결선을 다시 추상화하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보다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생략한 그 중간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는 차분차분 진행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제가 권장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온투 그래프 있죠? 네, 지금까지 만든 걸 온투 그래프를 가서 보면은 온투 그래프에 가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든 것이 클래스 단위로 나오죠. 사실 인디비듀얼 단위까지 같이 연결망이 나오면 좀 더 예뻐 보입니다. 근데 그건 예뻐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 설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훨씬 더 제 눈에는 예뻐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간결하고 깔끔하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면은 일단 1년의 수업이 끝나고요.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위키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전에 수업 전에 한 달 정도를 데이터 조사한다고 했죠. 이제 각자 학생들이 만든 데이터를 위키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할 거를 내일 이제 지나친 강의군으로 계속 피곤하시고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오늘 치맥을 하시면서 늦게 주무실 분들이 몇몇 보이기 때문에 네, 내일 할 거를 간략하게만 리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내일 정신없을 때 설명 듣지 말라는 의미에서 내일은 1인당 3개의 객체에 대해서 위키 컨텐츠를 편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최소 조건은 개요, 틀, 주석 3개 이상, 관련 항목 3개 이상, 분류 3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용 시간은 2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지금까지 배운 여러분들 PPT들이 있죠? 그리고 서설이 선생님께서 지금 보여줬던 샘플들 있죠? 그 샘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3개의 객체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중요한데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2시간 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하나를 예시로 들어드리고 쉽게 말해서 서설이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를 예시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숙제로 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이 최소 조건입니다. 이 최소 조건이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틀 같은 경우는요. 이 문헌정보학이나 기록학 쪽에서는 흔히 메타데이터라고 불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메타데이터라는 다른 용어로 불리지만 기존의 기록을 관리하고 역사학계에서는 기록을 관리하죠. 그리고 서식카드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타데이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전공 영역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항목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메타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어떤 특정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해당 대상물을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 틀을 어떤 틀이 되든 틀을 만드는 것을 권장을 하고 그리고 상호 간에 만약에 동일한 틀들이 나왔을 때 이런 틀들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거는 합쳤으면 좋겠고 라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면은 학생들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면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주석입니다. 흔히 뭐 인터넷에서 퍼가요 이러면서 그냥 데이터 막 나르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학술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위키백과만 해도 엄격한 주석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이 안 달려있는 문서는 삭제되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학술적인, 인문학적인 입장에서도 주석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주석과 출처를 밝히는 것은 학술의 정밀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고 서면의 가르침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사 표시가 되기 때문에 주석을 철저하게 최대한 많이 달도록 유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온톨로지를 만들었는데 온톨로지를 전부를 위키에서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위키는 온톨로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툴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 표는 배우셨잖아요. 지금 표에서 이런 식으로 관련 항목을 만들어서 박세당 크리에이티드 세계 유목 이런 식의 표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보고 최대한의 관계성을 입력해 보라고 권장하면은 학생들이 단순히 뭐 문장 가운데에서 링크를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다른 거에 관계성을 기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안목이라고 하나요? 혹은 시야라고 하나요? 그런 걸 넓혀줄 수 있는 효과 그리고 동시에 체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관련 항목하고 유사한 부분인데요. 바로 분류입니다.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분류가 하나의 종이 매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로 치중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든 하나에 묶여 넣어야 되는데 이제 디지털 매체에서 다양한 다중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종이 매체와 차별화되는 디지털 리터러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중 분류를 권장하고 그리고 이런 특정 사물이 다양한 분류 체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인지시켜 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로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사실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젊은 강사 선생님들이 풀어갈까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서설우 선생님 그리고 오후에 유인태 선생님, 김바로 선생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수고를 하셨고요. 다만 여러분들 지금 빨리 뭘 도와드릴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이 온톨로지 설계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하셨죠? 이런 거 하신 이유가 이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이 시권 전시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저 온톨로지 설계하면은 거의 의미 없는 그런 틀이 만들어져요. 거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기 시작했을 때 맞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틀을 다시 이제 바꿔야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은 이것을 보고서 충분히 어떤 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찾아내고 그 샘플 작업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걸로 틀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또 데이터를 이 인디비주얼을 넣다 보게 되면은 먼저 설계했던 틀을 또 수정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때 그러면은 걱정할 것 없이 좀 더 합리적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유지시켜도 되겠다. 그럴 경우에 이 하나의 약속 체계로서 좀 쉬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가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잠깐의 이 생각으로 확정지어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죠. 제가 오랫동안 이 정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불만스러운 것 때로는 이 전산 시스템을 이 적대시하고 때로는 증오하는 것 이런 경우가 한 번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틀이 안 맞아가지고 뭘 하나 고치거나 바꿔야 되겠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프로그램 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돈 들고 그러면 예산 나오길 기다려야 되고 1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안 쓰게 되고 괜히 돈만 낭비했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이었죠. 이제 요즘의 기술 환경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소위 말하는 기술자들에게 업자들에게 맡기고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지식을 다룰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거는 공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제 오늘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고 하는 이런 환경들이 전부 돈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오늘 relation 정의하고 그리고 속성 정의하는 거 아까 유인태 선생이 쓴 용어하고 김바로 선생이 쓰신 용어하고 지금 같은 건데 각기 다른 용어를 좀 쓰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아까 유인태 선생이 설명할 때 relation 관계라고 얘기했던 거를 김바로 선생은 object property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유인태 선생이 attribute 속성이라고 얘기했던 거를 김바로 선생이 data type propert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relation, attribute, 즉 관계와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보통 명사, 상식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그 object property, data type property는 아울이라고 하는 랭귀지에서 온톨로지 설계 랭귀지에서 그 랭귀지 언어로 정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같은 얘기인데 영어를 쓰느냐 혹은 이 한글을 쓰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김바로 선생이 이 한글에 쓰는 것에 장점을 얘기했고 저도 여러 번 시행해 본 결과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한글을 쓰는 것이 학생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굳이 영어로 관계라든지 속성을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히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 목적으로 정밀한 온톨로지를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영어를 써야 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말로 정의를 하다 보면은 아까 설명했죠. 그 영어의 이런 릴레이션은 기본적으로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불행히도 그 순서가 달라서 주어, 목적어, 동사이기 때문에 그 RDF 폼에 맞춰가지고 이 서술어를 정의하는데 아까처럼 뭐뭐을, 뭐뭐가 똑같은 동사를 써도 주어가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사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주어, 목적어가 바뀌게 되죠. 영어는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이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뭐뭐과 뭐뭐의 부분 관계 딱 그 위치에서 네. 이 부분을 대부분의 이미 정의가 돼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 세상에 많은 온톨로지들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A가 작고 B가 클 경우에 A는 B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A is part of라고 씁니다. 대체로 소속 관계를 나타낼 때. 그런데 반면에 A가 더 클 때는 A has part라고 씁니다. A는 B를 부분으로 갖는다. 그래서 is part of와 has part가 짝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이 방향성을 설계할 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런 이 영어 단어를 좀 영어로 쓰여져 있는 기존의 이 텀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럼 뭘 쓰는 게 좋으냐? 그냥 이번 저희 이 DH 강의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 가운데 애매하던 거를 딱 옛날에 뭐 애정남 뭐 그런 거 있었죠? 애매한 걸 정해주는 남자. 네, 그런 것 같아서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럼 제가 애매한 걸 정의해드리겠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쓰실 때는 우리말을 쓰십시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쉽습니다. 대신 미리 그 텀을 여러 선생님들께서 뭐를 쓸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 학생들이 많은 이러한 대안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딱 정해줄 수 있는 그런 답은 갖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든지 그런 연구 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그때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외국의 그러한 텀들, 대표적인 저희들이 이 웬만하면은 이런 거 뭐가 있지 하고 저희 학생들이 논문 쓸 때 참조하는 거는 유로피아나 데이터 모델입니다. EDM, 유로피아나 데이터 모델은 거기에 유럽 전역의 그 박물관, 아카이브, 라이브러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 거기에 관련된 지식들을 전부 연결시키는 지식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이 온톨로지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어들의 거의 대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해서 찾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우리뿐 아니라 외국의 학자들도 유사한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관계와 속성, 즉 오브젝트 프로퍼티와 데이터 타입 프로퍼티를 정리를 해드린다고 한다면은 주어의 목적어가 다른 혹은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다른 개체일 수 있으면 그거는 오브젝트 프로퍼티고 릴레이션입니다. 주어의 목적어가 다른 클래스 또는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개체가 아니라 그냥 값이면, 데이터 값이면, 문자건 숫자건, 그러면 그거를 데이터 타입 프로퍼티라고 하고 우리는 아까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속성, 김바로 선생님이 물었을 때 제가 기대했던 것 답이 여러분들한테 안 나왔는데요. 이름입니다. 이름. 나라고 하는 개체는 김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한 이름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 근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김현이라고 하는 글자로 쓰여지는 데이터 값이지 다른 어떠한 개체의 속성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김바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아이디라고 하는 것하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다르냐? 우리는 되게 이름이 아이디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름이 아이디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네, 동명이 있을 수 있죠. 네, 굳이 자기는 이름하고 아이디를 구분하지 않고 이름을 아이디로 쓰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아이디가 되려면, 이름이 아이디가 되려면 우리가 고등학교 출석부에서 흔히 쓰는 방법인데 네, 김현 1, 김현 2 이런 식으로 강제로 고유화시키는 방법이 있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아이디, 이름 혹은 성별. 아까 이 클래스 이 속성을 설계를 할 때, 속성도 그렇고 관계도 할 때 막연히 세상에 존재하는 관계,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속성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자, 이제 한번 인물에 대한 속성을 정리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인물에 대한 속성 뭐가 있을까요? 이름이 있고 성별이 있고 생년이 있고 몰년이 있고 네, 그 밖에 다 같이 이름의 다양한 이층 이런 거 있고 우리가 흔히 사람을 정보화할 때 엑셀 시트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을 때 칼럼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것들이 다 그 인물의 속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속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 클래스가 개체가 문헌이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네, 책 제목이 있겠죠. 네, 또 저자 있겠고, 또 출판년 있겠고, 출판사 있겠고, 어떤 언어로 쓰였는지 언어 있겠고, 또 책의 종류.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거의 1차적으로 프로퍼티인데, 속성인데. 그 중에서도 직접 데이터 값으로 적어야 되는 속성이 있겠죠. 뭐죠? 출판년 같은 거 뭐 데이터 값으로 이제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 이름으로 적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경우에 그것은 데이터 타입 프로퍼티 속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과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또 파악하기 위해서 저자를 포함하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인물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개체로 등록했거나 했다고 한다면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책의 저자는 글자로 김현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저기 인물 클래스에 속해 있는 김현이라고 하는 개체가 이 책의 저자로 이 책과 관계를 맺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오브젝트 프로퍼티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은 이렇게 다른 개체, 클래스의 개체와 관계를 맺게 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텍스트를 써줄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김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이 복잡하니까 생략하죠. 아까 많이 설명했으니까 다른 개체가 될 관계로 설명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그런 식으로 릴레이션으로 처리될 걸로 생각하고 온톨로지 디자인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게 없다. 내가 클래스를 정의해서 쓰려고 하는 것은 딱 책, 인물, 사건, 장소, 개념 이렇게 5가지 뿐이다. 그러면 그 5가지 이외에 속하는 것들은 전부 다 속성, 즉 데이터 타입 프로퍼티로 그냥 데이터 값을 기록을 하면은 되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건과 이 장소, 사건은 시간적인 것이고 장소는 공간적인 것이에요. 그 사건과 장소 사이에 맺을 수 있는 관계 중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네? 인물 누가? 아니, 사건하고 장소. 이 사건은 이 장소에서 발생했다. 네. 그런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죠? 이 관계는 동사. 그렇지. 오케이. 네. 즉, 뭐가 있나? 구체적으로 사건을 잡아보게 되면 사건과 장소. 아무거나 하나 아무거나. 사건이 중면에서 디지털 인문학 워크숍이에요. 그렇죠. 제1회 디지털 인문학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죠. 사건이고 그것은 어디에서 열렸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네, 그것이 바로 사건과 장소와의 관계인데 그런데 그때의 장소가 그냥 운중동 내지는 특별히 그냥 그 장소를 그냥 정보로만 간직하려면은 그거는 데이터 타입 프로퍼티 속성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그 사건과 장소의 관계를 내가 조사하고 통계내고 내지는 그걸 그래프로 표시해 보겠다. 그럴 경우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장소라고 하는 클래스의 개체로 등록해서 사건 클래스에 속하는 DH 워크숍과 장소 클래스에 속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열렸다, 발생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자기가 이 관계를 기술하고 그 성격을 기술할 그 디자인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 개개의 사물들을 보면서 그 디자인을 하게 됨으로써 이 온톨로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인 것을 내년에 내일 직접 위키에다가 내용을 적으면서 사실은 이것을 이 관계를 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프로테지에다가 모든 인디비주얼을 넣어가지고 그걸 원투그래프로 전환해서 그래프로 보여주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 그래픽 툴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다 표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온톨로지를 통해서 찾아낸 오늘 이 워크시트 작업을 통해서 찾아낸 그러한 관계들을 위키에다 표시하는 방법은 아까 김바로 선생님이 소개한
RDF, 즉 삼형식 문장의 데이터 관계를 표시하는 표. 그 표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식의 표를 여러분들이 이 위키 사전을 만들면서 같이 잡아 넣을 겁니다. 그래서 박세당은 석의 유목을 지었다. 내지는 박세당은 남구만을 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박세당과 남구만은 천남매부간이죠. 네, 인척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박세당의 부인이 남씨죠. 네. 다만 그 영어 요거는 좀 수정 그죠? 아니요 저기 한글로 쓰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아까 여러분들한테 영어를 쓸 때의 룰들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또 얻기 힘들 테니까 일반적으로 이 네이밍 컨벤션에 쓰는 것들은 대부분 릴레이션으로 쓰는 말들의 시작은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소문자로 시작하는데 여러 개의 단어들을 같이 쓸 때 그때 그 바뀌는 단어들 is part of 할 때 is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party의 p는 대문자를 쓰고 of의 o자는 대문자를 씁니다. 이거는 뭐 딱 그렇게 정해진 규칙 제가 어떤 법전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유명한 이 만들어져 있는 주로 저희가 이제 그 네임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정의해 가지고 고유한 명칭을 붙여놓은 것들을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쓰고요. 그 수동형으로 주로 이제 그것이 아무리 과거의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동사는 영어로 쓸 경우에는 현재형을 쓰고 그걸로 이제 일치를 시키니까 저것도 creates 혹은 knows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좋은 표현일 수 있겠죠.